오늘 제 36강은 조금은 우둔한 아이입니다. 좀 우둔하다, 조금 띨띨하다 그런 말로 할 수 있겠지요. 조금은 우둔한 아동이 있다. 이런 아동 겉으로는 자기에 대한 반응이 느린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자, 두뇌의 지각이 늦게 작용해서 반응이 느린지 아니면 반응이 느려서 지각의 작용이 늦은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반응이 느리다는 것은 그렇지만 동작의 문제로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때로는 엉뚱하게 행동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은 우둔한 아동을 방치하게 되면 더욱 심한 정신장애로 발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서둘러 개선해 주어야 하지요. 자, 조금은 우둔한 아동은 자기에 대한 반응이 정상이지 못한 행동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아동은 주의력이 집중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자, 주의력이 집중은 자신의 행동적 반응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주의력이 집중되면 의식되는 일도 높아지고 그에 따른 반응도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우둔한 아동의 특징을 세 가지로 잡은다면 먼저는 발달이 늦은 아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조금은 우둔한 아동의 발달적인 측면을 보면 두뇌와 관련된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자, 두뇌의 발달이 늦은 아동이 행동도 느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와는 전혀 반대로 두뇌는 빠르지만 행동이 느린 아이가 있고 행동은 빠르지만 두뇌가 느린 아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를 전반적으로만 아동의 발달과 관계된 측면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밥을 차려놓고 먹으라 하면 오랫동안 먹는 아이가 있고 밥을 차려놓고 먹으라 후다닥 먹는 애가 또 있는 것이지요. 이런 발달의 차이라고 일단 보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린 아동이다는 것이에요. 조금은 우둔한 아동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린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자극과 반응의 관계는 두뇌와 관련되는 것이지만 이게 신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신체 자극이 가해지면 두뇌가 수용해서 반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조금은 우둔하던 때로는 빠르기는 못하고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셋째로의 특징은 뭐냐면 현실 감각이 무딘 아동이다. 좀 우둔한 아동 보면 현실 감각이 좀 무딘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현실 감각에 무디해서 자기에 대한 반응이 느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것과 상관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걸 넘어서 실생활에 현실적으로 반응이 느리다는 것인데 현실에서 느껴지는 게 실제적인 생활에서도 반응이 느리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면 조금 우둔한 아동이 뭔가 자극과 반응의 문제에서 느리다 보니까 실생활에서도 느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반응이 느리게 되어질까라는 이제 원인을 찾아본다 하면 우리가 심리적 원인의 이해라고 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원인을 이해해서 우리가 관점을 살펴보자면 자, 먼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발달의 관점, 심리 상태의 관점, 그 다음에 양육 방법의 관점, 이렇게 세 가지 양육 방법의 관점, 이렇게 해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발달의 관점에서는 아이가 발달해서 문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서 문제가 꼭 문제가 아니라는 게 늦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발달에서 여러 가지를 짚는데 일단은 운동 발달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운동 발달. 자, 운동 발달, 정서 발달. 예. 또 이제 정서 발달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격 발달. 요 세 가지로. 자, 운동 발달, 정서 발달, 성격 발달. 이 관점에서 보자면 운동 발달을 먼저 살펴보면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신체 발달과 관련되는 것이 운동화 끈을 쉽게 매지 못하고 빠리빠리하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단추를 여미는데 어려움이 없고 가해질이 또 서툰하던 공작할 때요. 그것도 작은 근육 발달이 잘 되지 않아서 느린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좀 우둔한 아동은 되게 이제 이런 발달에서 문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보통 7살에 학교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아동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운동 발달이 발달하면서 해결되는 편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를 보일 때 운동 기술 장애 또는 이제 발달성 근육 운동 협응 장애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인데 전문 용어로 이것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아동은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가 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난다 이런 거죠. 자, 이 신체 발달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둘째는 정서 발달인데 정서 발달에 문제를 보인다면 운동 발달과 정서 발달 함께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자, 신체 발달이 발달하면 신체가 발달하면서 정신도 발달한다 그런 측면이죠. 정서도 발달한다. 그러면 운동 발달과 정서 발달은 수레의 양 바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자, 또한 이제 이것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것도 같이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고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기도 한쪽이 발달하면 또 한쪽도 발달하고 이런 이제 상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서 발달의 문제를 보이는 측면. 셋째는 성격 발달인데요. 조금은 우동하는 성격 발달과 관련된 측면인데, 자, 이런 아이 중에는 이제 의지적인 문제가 성격 발달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격이 급한가 느린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격 발달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걸어야 되는데 걷기 싫어한다든지, 뭘 해야만 하는데 하기 싫어한다든지, 이게 의지적인 측면이죠. 그러면 이게 성격 발달을 굉장히 다르게 합니다. 자기가 싫어도 부모의 말을 따라서 하게 되다 보면 굉장히 발달되고, 그런데 자기가 싫은 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건 성격 발달의 문제가 되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심리 상태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작지만은 심리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되고 있냐? 아동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요거는 벌써부터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짐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억압으로 인한 퇴행의 결과다. 억압퇴행. 요 문제입니다. 억압으로 인한 퇴행의 결과다. 두 번째는 이제 잠재적 우울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잠재적 우울. 그 다음에 공상을 즐긴다. 공상을 즐긴다. 요 세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요건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자, 조금 우둔한 아동이 억압이 되어져서 두뇌의 회전이 느리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는 거예요. 자, 억압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측면이죠. 아이가 눌렸다. 심리적으로 눌려서 정신 능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쪽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억압적으로 가면 앞으로 심리에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동작이 느리다 할 때 보면 잠재적인 우울이 있는 것이 아니냐. 아이들이 잠재적인 우울이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또 아이들이 잠재적인 우울이 있으면은 자꾸 사고를 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잠재적 우울이 있다. 자, 잠재적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게 우울증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우울증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우울 성향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뭔가 제대로 행동 수행을 못하고 있는 측면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상을 즐기는 상태다. 이 공상을 즐기는 상태는 뭐냐, 현실과 반대되는 상황에서 생각해야 되면 현실적으로 적응하는 현실 실천하는 게 잘 안 되고 자기 머릿속에서만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거기에 문제를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발전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큰 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잠재적 우울인데 고치지 않고 계속 놔두게 되면 우울증으로 증가되고, 역시 억압으로 계속 놔두게 되면 퇴행의 결과가 일어날 것이고, 공상을 즐기는 쪽으로 한다면
현실과 전혀 반대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모 양육의 방법에서 보자면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지금의 이제 좀 우둔하게 되어지는 것은 부모가 양육 방법을 원하는 게 못했다는 결과이기도 하지요. 아동기는 부모 의존도가 높은 시기입니다. 모든 것을 부모가 바꿀 수 있는데 그걸 잘 관찰해서 개선해 주거나 또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양육 방법의 문제를 해준다면 아동의 요구가 자주 거절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억압 방법의 양육을 억압의 양육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 본인은 아니라고 하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차별감을 느끼면서 차별감을 느낀 경우다 이런 경우를 세 가지를 얘기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요구가 자주 거절됐다는 거 뭘 얘기할까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부모가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문제. 물론 어떤 것은 당장 들어주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들을 수 없는 형편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결과적으로 요구를 자주 거절하게 되면 아이는 부정성이 축적되고 맥이 빠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나고 하는 부모의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죠. 또 현상적으로는 자주 요구가 거절당한 결과로 부정성이 축적되어서 뭔가 반응이 느리게 나타난다. 우둔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둘째, 심리적 억압의 양육 방법에서 자라났다.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키워주는 것보다 부모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하면서 나를 따라야 하는 쪽으로 갔다면 이게 억압의 방법을 사용해서 아동의 자아가 위축되었다. 위축되었기 때문에 자아가 위축된 아이들은 뭘까요? 부모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기준에 맞추려 하게 되고 자아가 위축된 아이들은 자신의 주체성이 발전되기보다는 부모의 말을 들음으로 해서 내가 칭찬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쪽에 신경을 더 쓰며 자라게 된다. 셋째는 이제 차별감을 느끼는 경우의 아동이다. 이 말은 자 아이가 어려서 차별을 많이 받고 성장하게 되면 긍정 에너지가 축적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차별감 많이 당한 아들은 너만은 누구만을 좋아하고 나는 안 싫어하고 이런 쪽으로 되면 억울 심리가 축적되게 됩니다. 나는 억울하다. 그러면서 나는 피해를 보고 있고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식이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로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료적 대응을 해야 되냐면 먼저는 부정정서를 정화해야 되죠. 발달 개선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 자아 존중감을 높여서 행동력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고 양육 방법을 개선해는 어떻게 개선할까요? 양육 방법은 긍정성을 증가시키는 거 개선하면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부모들이 아이의 행동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